제목은 별. 그러니까 알퐁스 도데라는 프랑스 작가가 지어놓은 소설이야. 소설인데 굉장히 주인공들의 모습이 순수함을 가지고 있지. 나도 순수하고 주인공으로 나왔던 아가씨도 순수하고 두 사람 순수한 사람끼리의 만남, 이건 서로 이끌림, 좋아함인데 이게 사랑이란 말이야. 근데 특히 여기서는 양측이었던 내가 우연히 오게 된 아가씨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아가씨를 사랑하는, 동경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순수한 것처럼 양측의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야. 이 소설은 서정적이면서 목가적이다. 목가적 조심해. 목가적은 보통 서양 얘기를 할 때 목가적이라 그래. 똑같은 시골 얘기를 해도 우리는 시골이면 향토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 얘기잖아요. 지금 서양 얘기할 때는 똑같지만 낭만적인 것을 목가적이라고 보통 불러. 목가적. 그러니까 서양의 농촌 얘기다. 목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본문 먼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 발단 전개 위결정 결말 소설의 5단 구성을 취하고 있어. 처음에 발단 봐봐. 제일 처음에 내가 나왔네. 1인칭이네. 일단 1인칭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주인공이 나니까 내가 리브롱 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회상이네. 지금 내가 양치기로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야. 자기가 자기 얘기를 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서술자가 직접 나와서 나라고 볼까? 나는 나오잖아. 나는 몇 주 동안 내내 사람 하나 보지 못하고 기르던 라브리종 개와 양들과 함께 목초지에서 지냈지요. 이게 과거에 지금 회상을 떠올리는 그 시점에 나의 생활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산에서 몇 주 동안 사람을 못 봤다는 얘기는 외롭다라는 뜻이고, 기껏 있어야 강아지, 개하고 양들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목동에 외롭고 외로운 그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어쩌다 약초를 따라온 리브르산의 은둔 수도자. 가끔 오는 게 약초캐로 온 수도자란 말이야. 그다음에 피해몽 지방의 숫쟁이의 시커먼 얼굴을 보는 정도였지요. 이것 이외에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수도자나 숫쟁이 가끔 볼 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혼자 있거나 개하고 양들과 지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울 수 있겠고 외롭게 지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나온 나처럼, 목동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어두운 사람들이지, 그지? 수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숫쟁이도 그렇고. 근데 수도자는 수도자들이 하는 게 그런 거야. 종교적 수도자니까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거란 말이지. 숫쟁이는 숯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 일을 전혀 모르는 거지. 자기 하는 일밖에 모르는 거지. 거기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는데 그게 바로 수도자나 숫쟁이를 말하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르고 외롭게 살다 보니 말도 없고요. 말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어져 버린 사람들인지라 이 사람들은 와도 이야기가 안 통하고 별로 하는 얘기도 없어. 아랫마을이며 도시에서 요즘 화제거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 같은 건 도무지 몰랐답니다. 나는 거기 같아. 이 사람들하고 있어봐야 화제거리 도시 이야기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지만 나눌 생각조차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산꼭대기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한 달에 두 번, 그러면 10월마다지, 보름마다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반갑겠네, 그지? 여기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보름에 한 번씩 우리 농장 노새가 나 먹을 거 싣고서 오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고맙겠어. 반갑고, 꼬마 미아로가 이제, 노새에다가, 내가 먹을 음식을 싣고서 이제 딸랑딸랑 거리면서 오겠지, 그지? 그 농장에 심부름 아이. 똘망똘망한 얼굴이나 로라드 할머니의 불그레한 머리쓰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 나는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보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농장에 심부름 꾼 아이였던 꼬마 미아로하고 그 다음에 로라드 할머니란 말이야. 이들이 오면 저기 밑에 산 아래에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도시 얘기며 화제거리며 그런 얘기도 듣고요.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기다리고 있는 대상들이지, 그지? 내가 양치기로 외롭게 살면서 기다리는 건 꼬마 미아로, 로라드 할머니야. 산 아랫마을 소식, 누가 영세를 받고, 세를 받고, 누가 결혼을 했고, 그런 거 얘기해달라고 부탁해서 듣곤 했죠. 왜냐면 나는 지금 양들하고 양치기 하고 있는데 저 아랫마을, 도시 얘기를 하나도 모르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그런 거 대답해준단 말이야.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런 우리 주인 댁 따님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럼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란 말이야. 근방 백리 안에서 심리가 4km니까 40km 정도 돼. 금방 40km 안에서 가장 예쁜 그 아가씨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주인 댁 따님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 얘기에 너무 관심 갖는 티는
내지 않으면서도, 왜냐면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거지, 그지? 축제나 밤샘 파티에는 많이 가시는지, 누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여전히 구애하는 남자들,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새록새록 찾아오는지, 누구를?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그런 것을 알아보았죠. 그런 걸 물어봤단 말이야. 궁금하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건 이런 것도 있어. 양치기는 이 집 주인의 딸을 좋아한다는 건 신분 차이가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드러내는 게 좀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 산에 사는 초라한 양치기 주제. 이거 봐봐. 스스로 스테파네트 주인 아가씨보다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난 대답하겠어요. 그때 내 나이 갓스물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까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잘못이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좋아하는 건 내 맘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 볼까? 자, 그러던 어느 일요일, 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네. 보름마다 꼬박꼬박 오는 보급품, 그 노새에 싣고 오는 피아로며 로라드 할머니, 그 보급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꽤나 시간이 가도 안 오지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오던 시간에 안 왔단 말이야. 이거 궁금하네. 아침나절엔 오늘 큰 미사가 있어서 그럴 거야. 도착 시간이 됐는데 안 와? 그러니까, 미사가 있나? 큰 미사가 있어서 못 오나 보다. 그런데 정오 12시쯤 되니까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서 올라오는 길이 안 좋아져. 노새가 길을 떠나지 못했구나. 이번엔 날씨 때문에 못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늘 보름마다 오던 시간이 있단 말이야. 안 오니까. 처음에는 큰 미사 때문은 아닐까? 그 다음엔 날씨 때문에 노새가 길을 떠나지 못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오후 3시쯤 되니 이제 한참 늦었단 말이야. 하늘이 환해지면서 산은 물기와 햇빛으로 반질거렸고, 자, 비가 왔던 것 같아. 그지? 나뭇잎에서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 틈새로 노새 방울소리가, 전에 음식물 가져오던 피아노 혹은 로라드 할머니가 타고 오던 그 노새 방울소리가 달랑달랑 반가운 소리네. 그지? 특히 더 반가운 이유는 뭘까? 원래 오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왔단 말이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3시쯤 왔단 말이지. 마치 부활절날 커다랗게 울려대는 종소리처럼 명랑하고 밝고 또렷하게 똑똑하게 들려오더군요. 이유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언제 오지? 이런 건 이제 학수고대라고 하지. 머리를 쭉 빼고 학처럼 기다린 거를 학수고대라고. 하지만 노새를 끌고 온 사람은 원래 꼬마 미아로였고 노라드 할머니였는데,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노라드 할머니도 아니고 바로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 이거 독자한테 질문을 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신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날의 일을 알았니? 회상인데 그날 피아로도 아니고 로라드 할머니도 아니고 왔단 말이야.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독자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말하듯이. 바로 우리 아가씨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답니다. 자, 우리 아가씨가 몸소 직접 버들고리 바구니들 사이에 꼿꼿이 앉아서, 저기 버들고리 바구니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상자, 물건 담상자 이런 거를 버들고리라고 그랬으니까 버드나무 있잖아. 그런 껍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짜서 바구니를 만들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뭘 싣고 오는 거지, 그지? 사이에 꼿꼿이 앉아서 산바람과 한바탕 폭풍으로 서늘해진 공기에 얼굴이 발그레해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다가 비를 맞았죠. 바람 불죠. 추우니까 발그레해진 거야. 알았니? 꼬마 미아로는 아프고, 꼬마 미아로가 안 온 이유는 아프다. 로라드 할머니는 휴가를 갔어.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사람은 자기란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로라드 할머니가 자식들 집에 갔어. 이거 양치기는 나한테 음식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직접 온 것 같아.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 등에서 내리며 죄다 말해주었고, 누구? 피아노하고 로라드 할머니가 못 온 이유를, 오다가 길을 잃어 늦었다고 했죠. 3시 늦지막힌 오후에 도착한 이유를 말한 거야. 하지만 꽃 모양 리본을 달고 반짝거리는 치마와 레이스 장식으로 일요일답게 치장을 한 아가씨를 보니까 예쁘게 입었다는 얘기야. 덤불숲에서 길을 찾느라 늦었다기보다는 어디 잔치 파티에서 춤을 추다가 늦은 것 같은 모양새였다. 그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가씨가 지금 오면서 비 맞고 길을 잃고 늦었잖아. 허둥거리면서 왔겠지, 그지? 근데 그 모습마저도 파티에서 춤추다가 늦게 온 아름다운 아가씨처럼 보였다는 얘기야. 오, 귀여운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더라. 같더군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야. 얼마나 예쁘다는 거야. 알았니? 이런 일종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이게 이제 관용 표현이야, 관용 표현. 일종의 속담이란 말이야. 이게 한 단어처럼 쓰는 거야. 예쁘다는 뜻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예쁘다. 아무리 보아도 지치지 않을 것만 같았죠. 아주, 완전히 빠졌지, 아가씨한테. 그지? 아무리 보아도, 계속 봐도, 지겹지 않고 지치지 않아. 내가 아가씨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냥 보긴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은 처음이야. 어쩌다 양떼들이 평지로 내려가 있는 겨울철. 얘는 목동이잖아. 그러면 겨울에 이제 산 아래로 뭐 양들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 내가 저녁을 먹으러 농장 안집에 들어갈 때면 아가씨는 생기발랄하게 식당을 지나가긴 했어도 하인들에게 말을 거는 법이라고는 없었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을 잠깐 본 적은 있어. 근데 그것도 그냥 휙 지나간 거야. 근데 여긴 지금 가까이 오고 말까지 했단 말이야. 왜 자기가 왔는지 왜 늦었는지까지 이렇게 가까이서 말한 건 처음이라고. 언제나 예쁘게 꾸미고 조금은 으스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아가씨를 하고 만났던 경험인데 이렇게 가까이 지금처럼 만난 게 아니라 스쳐가면서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항상 예쁘게 꾸미고 다녔어. 그런 과거의 아가씨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 그것도 나만을 위해서 왔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릴 만한 일 아니었겠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과거의 일인데 그랬잖아. 당연히 그렇죠. 모르는 얘기 안 하니? 나는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가씨가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왔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왔고 나한테 말을 걸어줬고 안 하니? 이런 경험이 너무 설레었던 거지. 그치? 바구니에 담아온 것들을 꺼내고 나자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신기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처음 온 곳이니까. 산에 올라온 적이 없어. 처음이야. 그러니까 뭐 다 신기하지. 호기심이 발동한 거야. 일요일만 입는 예쁜 치마가 행여 상할까 살짝 축혀 올리며 아가씨는 목책을 쳐놓은 이게 담장 나무에다 박아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자는 곳 밀짚으로 엮고 양가죽으로 덮어 잠자리를 쓰는 구유라는 게 원래 말이나 그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밥그릇이지 말은 이렇게 길잖아. 구유 벽에 걸린 커다란 망토며 양치는 지팡이 부싯돌 등을 보려고 했어요. 호기심 발동한 거야.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게 흥미로웠나 봅니다. 내 생각에는 아가씨가 처음 산에 올라와서 처음 본 것들이어서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하나하나 다 흥미롭게 보였나 보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양치기는 여기 사는 거야? 이 아가씨가 물어본 거지. 항상 혼자 지내니 얼마나 심심할까? 뭘 하지? 무슨 생각을 해? 아가씨 당신 생각을 한다면. 근데 따옴표가 작은 따옴표야. 말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대답한 거야. 안 들려. 혼자 얘기한 거야. 마음속으로.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요. 그러면 저렇게 말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그렇다 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아가씨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어찌나 떨리던지 단 한마디도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도 그걸 눈치챘던 것 같은데 글쎄 이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짓궂게도 나를 한층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지요. 계속 내가 그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라 그러냐면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 막 그러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좀 난처해 하는 것 같으니까 더 심하게 계속해서 추궁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뭐라고 물어본다 볼까? 그럼 양치기 여자친구는 가끔 만나러 올라오나? 그 여자친구는 분명 황금염소일 거야? 아니면 산봉우리만 타고 다니는 에스테렐 요정이거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물어봤단 말이야. 짓궂은 질문을 한 거야. 그럼 성격이 뭐냐면 밝고 명랑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난처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밝고 쾌활한 성격을 알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내게 이런 말을 하면서 저런 질문들 있지. 여자친구 고개를 뒤로 젖히고 까르르 예쁘게 웃으며 얼른 가려고 서두르는,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것이 마치 환영처럼 느껴지는, 바로 줄표 사이에 있는 건 결국은 내 마음이란 말이야. 지금 까르르 웃고 있는데 갈 것 같아. 근데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 이거 진짜야? 가짜 아니야? 지금 찾아온 게 마치 환상 같아. 아가씨가 바로 그 에스테렐 요정 같기만 했습니다. 요정. 아름답다는 얘기고, 실제로 요정은 현실에 없는 거지, 그지? 꿈이고 상상이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요정 같기만 했습니다. 잘 있어, 양치기.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러고는 빈 바구니를 싣고 아가씨는 떠났어. 잘 됐네. 얘는 만날 수 없는 아가씨를 만났으니까. 자, 그리고 바로 절정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부터 재미난 부분이야. 비탈진 오솔길로 아가씨가 사라지자 이제 자기는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 빨리빨리 내려가야지, 시간이 되었으니까. 노새 발굽이 땅을 차면서 이리저리 구르는 자갈돌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툭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쿵쿵 심쿵이 안 하니? 아가씨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노새가 있잖아. 이렇게 발을 디딜 때마다 자갈돌 하나가 내 가슴 속에 툭툭 떨어지는 거야.
때 툭툭 떨어지는 게 쿵쿵이 하나니 심쿵 마음이 쿵쿵 하는 거야. 그 소리가 귀에 오래오래 들렸대. 얼마나 뭐랄까 아가씨를 만난 게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 좋았던지 말이야. 게다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은 서운한 거지. 서운함. 좀 더 있지. 아쉬움. 그게 오랫동안 들려왔다는 얘기야.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그런 얘기야. 날이 저물 때까지 나는 장래에 취한 사람처럼 비몽사몽. 왜냐하면 현실에서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좋아하는 아가씨가 왔다 갔단 말이야. 행여 내 꿈이 사라져버릴까봐. 사실 꿈이 아닌데 움직일 엄두조차 못 내고 마치 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었지요. 멍. 알았니? 저녁이 다 되어 골짜기 저 아래쪽까지 검푸른 빛깔로 변하기 시작하고 검푸른 빛깔 좋은 거 아니지 그지? 우리의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려고 매매 울어대며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모여들 때쯤 됐어. 그러면 이게 지금 저녁 때 양들이 우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한참 좀 지나가지고 아가씨 떠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녁 때가 된 거야. 저녁 때 분위기가 어때? 그랬더니 저 골짜기 아래쪽까지 검푸른 빛깔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검푸른 빛깔? 이건 뭐 시각적이야. 내리막길에서 누가? 아가씨였어. 아가씨. 아까 내려왔던 아가씨.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했다 못했다? 못했다. 아까처럼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아니라 춥고 두려워서 흠뻑 젖은 몸을 덜덜 떨고 있었지요. 가다가 뭔 일이 있었구나. 이게 지금 강물을 건너다가 아마 빠졌을 거야. 수레가. 소르그강이 저 아래 산기슭에서 쏟아진 비로 콸콸 넘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비 왔잖아. 올 때 그 빗물이 모여가지고 내려갈 때쯤 되니까 강물이 불어난 거지. 거기 건너다가 아마 뒤집혀졌을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든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질 뻔했던 거죠. 당연히 물에 빠지진 않고 빠졌지 사실은. 아가씨가 빠졌으니까 흠뻑 젖은 거지. 문제는 한밤중 이 시간은 이미 농장의 본체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꼼짝없이 여기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빨리 가는 지름길을 우리 아가씨가 혼자서는 절대로 알 턱이 없을 테고 길도 모르고요. 나는 양떼를 놔두고 아가씨를 데려다 줄 수 없어.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결론 해결책은 뭐야? 아가씨가 여기서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겠지.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가씨는 많이 당황스러워했지요. 이것도 역시 아가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밤을 새면 가족들이 막 걱정할 거 아니야. 뭔 일 난 것처럼. 알았니? 특히 집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지 걱정할까 봐서 여기서 하루를 지낸다는 게 아가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난 최선을 다해 아가씨를 안심시켰지요. 뭐라고? 지러놓은 밤이 짧답니다. 금방 밤은 지나갈 거예요. 아가씨 불편해도 잠깐 참으면 날이 밝을 거고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 그러면서 얼른 아가씨의 발과 소르그강 강물로 흠뻑 젖은 치마를 말릴 수 있는 큰 불을 피웠지요. 그런 다음에 아가씨 앞에 양젓과 크림치즈 먹을 걸 갖다 놓았어요. 하지만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 생각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니 나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가씨가 지금 평소에 겪지 못하는 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잖아. 그리고 집에도 못 가고 있고요. 낯선 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니까 아마 그래 두려움과 또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거였다. 절정 2. 그런 동안 깜깜한 밤이 되었죠. 역시 시간이 온 거지. 산의 능선이라는 게 뭐 고지가 뭐야? 높이가 같은 것 쫙 이어지면 능선이 되는 거지, 그지? 산의 능선 위에 남은 것이라고는 먼지 같은 햇빛의 잔여. 없어. 산의 능선 위에 남은 건 먼지 같은 햇빛의 잔여. 햇빛이 원래는 능선에 쫙 비치고 있었거든? 시간이 돼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햇빛은 전혀 흔적도 없어. 잔영이라는 건 햇빛의 그림자인데 찌꺼기 그림자거든? 조금밖에 안 남았다. 거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흔적도 안 남았지. 그리고 해가 떨어진 방향으로 어슴풀에 마치 한 줄기 김처럼 남은 잔광뿐이야. 저쪽에 햇빛이 조금 남아있을 거야. 난 우리 아가씨가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좀 쉬었으면 했어요. 새로 깐 밀집 위에 멋진 새 양가죽을 깔고 자, 새로운 거야. 왜? 아가씨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새거를 깔아줬다고. 아가씨가 잘 주무시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지요. 울타리 안 한 구석. 아가씨가 자는 모습을 신기하다는 듯 본 적이 없으니까 바라보는 양떼 바로 옆에서 우리 주인 댁 따님이 자 다른 모든 양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하얀 양 한 마리처럼 비유적 표현이잖아. 이건 뭐 순수하다, 착하다, 연약하다 막 다 그런 거 다 섞여 있는 거야.
더 소중하고 더 하얀 양처럼 내가 지켜주는 가운데, 나는 원래 양을 지키냐 양치기거든. 근데 지금은 저 더 양보다 더 소중하고 더 하얀 저 스테파네타 아가씨, 주인집 아가씨를 지켜주고 있는 수호천사란 말이야. 하나님, 정말이지 자랑스러울 따름이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때까지 하늘이 그렇게 깊어 보이고 별들이 그렇게 빛나 보인 적은 없었다니까요. 자, 생각해봐. 지금 아가씨를 딱 온전히 보호하고 있는 건 자기란 말이야. 완전히 수호천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옆에 그 아름다운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있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별들도 빛나 보이고 하늘이 깊어 보이고 그런 거지. 갑자기 양 울타리, 우리의 울타리인데, 우리는 양들이 사는 집이지, 동물 집이 우리야. 울타리가 살포시 열리더니 원래는 거기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자고 있었잖아. 어여쁜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아마 잠이 안 들었던 것 같아. 낯선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나왔나 봐. 아가씨는 잠들 수가 없었던 거지요. 양들이 몸을 뒤척이면서 건초가 부스럭댔거나, 잠자지 못한 이유는 양들이 부스럭거려서 뒤척이면서 건초가 부스럭대 소리가 나니까. 아니면 양들이 잠결에 매매 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아가씨는 불옆으로 오른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자기가 추측한 거야. 하나님? 아가씨가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나온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본 나는 어깨에 두르고 있던 암사슴 가죽을 아가씨에게 주고 불길을 더 도두었고, 아가씨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죠.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 데서, 집 말고 그 야외에서 밤을 새워보았다면 알 겁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 한밤중에 고독과 침묵 속에서 조용하잖아. 신비로운 세상이 깨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나는 그날 아가씨와 더불어 그 시간에 그걸 경험했지요. 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우리가 잠든 시간은 고독하고 침묵이 흐르고, 거기서 고독과 침묵 속에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밤에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세상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샘물은 낮보다 한결 또랑또랑 소리로 노래하듯 흐르고. 자, 봐봐. 낮에는 눈으로 보니까 냇물 소리가 별로 안 들려, 샘물 소리가. 근데 밤에는 깜깜하니까 청각이 예민해지잖아. 그러니까 또랑또랑한 샘물 소리가 흐르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게 신비로운 새로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잠든 깜깜한 밤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낮에 듣지 못했던 샘물에 흐르는 소리란 말이야. 그 다음 또 연못은 작은 불꽃들을 밝히죠. 이것도 낮에는 볼 수 없는 거지. 산의 모든 정령들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것도 못 보는 거고요. 허공 중에는 뭔가 삭삭 스치는 듯한 소리도 밤에는 한밤중에는 들리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나고 풀들이 쑥쑥 커오는 소리처럼 신비스러운 세상이 열리고 그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낮 시간의 존재들의 삶이지만, 낮 시간은 원래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밤은 사물들의 삶, 사물이 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물은 낮에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거. 뭔데? 샘물 소리. 그 다음에 연못. 그 다음에 산에서 여기 풀들이 막 자라는 소리, 그런 것들이야. 사물이야. 그러니, 그러면 낮은 존재들이, 밤은 사물들이 살아가는 시간대라고. 이런 걸 익숙하게 접해보지 않았다면 무섭기 마련이죠. 왜? 나는 늘 듣는 소리니까. 듣는 소리가 뭐야? 밤에 양치기, 목동은 밤에 양들을 지키면서 자주 듣는 거니까 무섭지가 않겠지. 그러니 우리 아가씨도 오들오들 떨면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나한테 꼭 달라붙었지요. 그 아가씨는 전부 낯선 소리야. 나는 익숙한 소리고, 아가씨는 낯선 소리에, 처음 듣는 소리에 두려우니까 자꾸 내 쪽으로 달라붙었어. 한 번은 길고 우울한 어떤 울음소리 같은 것이 저에서 번쩍이는 연못 쪽에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일렁이면서 쭉 소리가 온 거야.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쁜 별똥별 하나, 하늘에서 떨어진 거지. 우리 머리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슉 하면서 스쳐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울음소리가 빛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별똥별이 쭉 이렇게 오는데 소리도 왔어. 같이 같은 방향으로. 마치 그러니까 별똥별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 그지? 저게 뭐지?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물어봤어. 처음 보니까.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작은 소리로 내가 물었어요. 자, 저 별똥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아가씨. 별똥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지. 내가 대답하며 성자와 성모와 이런 성호를 그었습니다.
영혼, 왜 천국을 가는 영혼이가 죽은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게 저 별똥별이라고 했으니까 성호를 그린 거야. 아가씨도 덩달아 성호를 긋고는 잠시 아주 꼴돌이 뭔가 생각에 깊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그러더니 내게 말했어. 그럼 너희들 양치기가 마법사라는 게 정말이야? 아, 저 산 아래서 양치기들이 마법사라는 얘기를, 소문을 혹은 그런 걸 들었나 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씀을요, 아가씨?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별들과 훨씬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잘 알게 마련이죠. 그치? 평지보다 높은 데 있으니까. 아가씨는 한 손으로 얼굴에 받친 채 천상의 작은 목동처럼 비유적 표냐? 천상의 작은 목동? 그러니까 여기에 목동은 난데 하늘나라 목동이니까 훨씬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지. 암사슴 가죽을 두르고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광경을 얘기한 거지 내가. 아니? 결국은 별똥별 나오면서 대화가 별똥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목동 얘기로 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날의 모습을 우리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 까먹지 마. 자, 마지막 결말을 갈게. 어쩜 별이 많기도 하지. 아, 아름다워라. 처음 본 거야.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본 적이 없어. 양치기는 저 별들 이름 알아? 역시 별을 가지고 이야기가 지금 서로 이 대화가 이어지는 거지. 알다 받아요. 알죠. 당연히 알죠. 아가씨. 자, 보세요.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게 성자크의 길, 즉 은하수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까지 가지요. 갈리시아의 성자크가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용감한 샤를마뉴 왕에게 길을 알려주느라 저걸 표시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알았어? 성자크의 길, 은하수가 왜 저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성자크의 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바로 저거란 말이야. 성자크가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할 때 용감한 샤를마뉴 왕에게 길을 알려주느라고 저걸 표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성자크의 길이라는 별자리 이름이 생긴 거예요. 설명해줬어. 좀 더 멀리 보시면 영혼들의 수레, 이건 큰 곰자리라고 나왔지, 그지? 이거 설명해줄 거야. 수레의 굴대 4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 앞에 보이는 별 3개는 3마리 짐승이고요. 4개는 반짝반짝 빛나는 건 수레의 굴대고요. 3번째 별과 마주보고 보는 아주 작은 별, 짐수레꾼이에요. 그 별 주위로 별들이 잔뜩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게 보이시나요? 무마하듯이 지기법이지. 쏟아져 내린대.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저건 하느님이 하늘나라에 받고 싶지 않았던 영혼들이래. 받고 싶지 않으니까 다 떨어져 보면 쏟아지는 거지. 좀 아래쪽에는 갈키 혹은 세왕들, 여기서는 오리온 자리인데 세왕들, 삼태성이라고 보통 부르지. 점점점 3개. 우리 양치기들은 저 별자리를 시계처럼 이용하죠. 시계가 뭔데? 시간이잖아.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 별자리를 보고 시간을 안다는 거지. 저 별자리를 보기만 해도 지금이 자정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알지요. 좀 더 아래쪽엔 장드밀랑 천체의 횃불 시리우스처럼 밝게 빛나고 있고요. 이 별들 두고 양치기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 천체의 횃불 시리우스. 어느 날 장드밀랑이 세 왕들, 여기서는 오리온이지, 병아리장, 황소자리의 6별이라고 나와서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병아리장이 서둘러 제일 먼저 길을 떠나가지고 위쪽에 길로 갔지요. 저 위, 하늘 저 끝을 보세요. 세 왕들, 오리온, 아래쪽 지름길로 가서 병아리장을 따라잡았어요. 병아리장이 제일 먼저 갔는데 세 왕들이 따라잡았다고. 이 게으른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느라고 꼴찌로 뒤쳐져 화가 나서 먼저 간 별들을 멈추게 하려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던졌죠. 그래서 세 왕들이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장드밀랑이 던졌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그렇지만 모든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그건 우리의 별이죠. 양치기의 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양치기의 별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빛나고, 저녁에 다시 들어올 때도 빛나거든요. 그럼 빛날 때 나가서 빛날 때 들어오네. 우리는 아직도 그 별을 마글론, 금성이야. 마글론이라고 불러요. 새벽별이지, 그지? 새벽별, 우리 이름으로 하면 새벽별 금성이라고 하고, 개의 밥바라기, 이건 저녁별이야.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 여기는 마글론이라고 해서 금성.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성을 쫓아 달려가서 7년마다 한 번씩 그 별과 결혼하는 아름다운 별, 양치기별, 마글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양치기가 그럼 별들도 결혼한단 말이야? 그럼요, 아가씨. 자, 별들의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려는데 물어봤으니까 뭔가 상큼하면서도 여릿한 것이 내 어깨에 살포시 기대는 느낌이 들었죠. 누구야?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뭐 지쳤는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싹 기댔단 말이야. 질문하고 잠결에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가 예쁜 리본과 레이스와 굽슬굽슬한 머리칼이 부딪혀 사각대는 소리를 내며 기대어 온 것이었어요. 아가씨가 이제 기대어 잠이 들었네, 그지? 아가씨는 이렇게 희뿌옇게 밝아오는 새벽빛으로 하늘의 별빛이 반해어 마침내 안 보이게 될 때까지, 아침 밝을 때까지 알았니? 계속해서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 말은 내가 꼼짝하지 않고 기대에 있는 아가씨 깨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가씨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껏 오직 선한 생각만을 내게 전해 주었던 이 밝은 밤의 성스러운 보호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밝은 밤의 성스러운 보호를 받으면서 나는 선한 생각을 했고 밤새 내내 잠들어 있는, 즉 어깨에 기대에 잠들어 있는 아가씨를 보호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주위에서 별들이 커다란 양떼처럼 유순하게, 그럼 별들이 양떼처럼, 이것도 비우고 그 양떼처럼, 커다란 양떼처럼 있는 게 뭔데? 별들이지. 유순하게 소리 없는 운행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별들은 별자리 운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앉은 채로 이따금 가끔 난 그려보곤 했어요. 저 별들 중에 가장 여리여리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 그게 누군데? 아가씨지. 아가씨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뭐라고? 별이라고. 어떤 별인데? 가장 여리여리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그게 아가씨란 말이야. 가던 길을 잃고 내게 내려와서는 이 어깨에 기대어 잠든 것이라고 나는 그림으로, 생각으로 그려보곤 했어요. 그러면서 아가씨, 순셋돈 아가씨, 그 아가씨를 밤새도록 지켜준 자기의 옛날에 사랑했던 마음, 그런 거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 이런 경험을 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편소설이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재미난 게 많아. 뭐가 재미나냐면 아까 밤의 풍경을 얘기할 때 낮에는 없었다 그래서 낮에는 존재고 밤에는 사물이라고 했는데 밤 풍경을 이야기한 부분들이, 즉 묘사한 부분들이, 묘사야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그 부분이 아주 이 순수한 내용과 어울리고 잘 썼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물들, 사물들을 의인화시키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키고, 시각적인 거, 보여지는 거, 연못, 소리도 나오지, 샘물, 이런 것들,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심상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밤풍경의 묘사야.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지규법도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샘물 소리, 뭐 의상어, 의태어 이것도 자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별자리 이야기도 했지, 그지? 처음에는 밤풍경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별자리 이야기로 나갔어. 별을 있잖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의인화야. 그러니까 밤풍경도 의인화. 지금 별자리도 얘기하면서 보니까 별들도 의인화시켰단 말이야. 사람처럼. 비유적인 표현도 공통점이고. 분위기에 딱 맞단 말이야. 이 순수한 사람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별, 아름다운 밤풍경,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저기 아가씨를 뭐라 그랬지? 아가씨를 별이라고 했지. 별, 비유적으로. 연약하고 여리여릿하고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존재. 근데 양치기한테는 별도 소중하단 말이야. 알았니? 그것처럼 소중한 존재가 아가씨고, 아가씨는 더 여리여릿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끝까지 밤새도록 곁에서 어깨에 기대고 잠자는 아가씨를 지켜주는 나, 이게 지금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런 걸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되냐면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지켜보면 우리도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고, 아 저런 사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걸 뭐라 하냐면, 잘 들어, 심미적이라고 그래. 심미적. 교감, 감동, 느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심미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상해야 되는 거야. 체험을 하는 거니까. 심미적. 까먹지 마.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기서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뭐 그런 걸 느끼는 체험으로 본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걸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읽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내용은 뭐 이미 다 읽어줬으니까. 자, 특징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천상하고 지상이 나와. 천상은 별자리 대 별이고, 지상은 밤의 사물들이야. 얘네들 다 어때? 순수하고 아름답지. 깨끗하지.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도 저 별자리를 닮았어. 우리도 저 밤에 지상에 있는 사물들을 닮아서 인간도 아름답고 순수할 수 있다. 여기 마치 나온 누구? 아가씨와 스테파네타 아가씨도 순수한 거고, 나, 양측이 나. 순수한 마. 알았니? 그게 순수함, 인간성, 휴머니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갈등은 없는 거야. 알았니? 여기서는, 소설은 원래 허구적인 게 특징인데,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대로, 소설은 원래 갈등 문학인데, 여기 특별한 갈등이 없어요. 알았니? 굳이 있잖아. 따진다면, 하필이면, 피아노가 아프고요. 노라도 할머니가 휴가를 받고요. 아가씨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마침 비가 왔고요. 수레가 가다가 물에 빠졌고요. 이거는 일종의 우연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 하필이면. 그거 이외에는 소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인 갈등 이런 것도 없고요. 알았지? 전체적으로 그냥 평이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쭉 이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발단 전개. 또 하나의 특징은 위기가 없다. 위기가. 바로 절정이야. 발단 전개. 여기가 어디냐면 아가씨가 산에 올랐다 내려가는 장면이야. 내려가는 장면 나오고 바로 절정으로 이어져. 절정. 아가씨가 옷이 젖은 채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절정이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이 된다. 그래서 이 소설은 발단, 전개, 절정으로 가는 거야. 위기가 없어. 절정으로 간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린 시절 양측이었을 때 겪었던 순수한 사랑을 회상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독자들한테 들려주는 느낌이 나. 알았니?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얘가 어린 시절에 그 아가씨와의 그 있었던 경험 있잖아. 이걸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 잊지 못하고 애틋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산에서 양을 칠 때 외로움이야. 정서가. 근데 꼬마 미아로 로라도 할머니가 오면 어때? 되게 반갑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가씨가 왔어. 깜짝 놀랐지. 당황스럽지만 좋아했어. 이게 나의 심리야.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미아로하고 로라도 할머니 올 때는 반갑고 행복하고 아랫마을 도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가씨가 갑자기 갔을 때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다. 알겠지? 내가 내 얘기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과거 회상 얘기를 하니까 회상적인 내용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원래 음식을 요새 싣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오는 날이니까 기다렸을 거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처음에 걱정을 했겠지. 왜 안 오지? 그러다가 3시쯤 됐는데 훨씬 지나서 아가씨가 오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러면서 아가씨를 가까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반가웠어. 아가씨가 온다는 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었지만 나중은 긍정적으로 바뀌어라니. 그 다음에 아가씨가 떠났을 때는 아쉬웠다. 하지만 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깜짝 놀랐겠지. 그지? 그 다음에 밤새도록 같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또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인 심리가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 중간중간에 막 비유조편 많이 나오는데 그거 확인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평소에는 있잖아. 아가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했지. 그지? 왜냐면 신분도 자기는 하행인데다가 양측인데다가 고귀한 신분 아가씨를 겉으로 드러내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리고 가까이 본 적도 없고 휙 지나간 적은 있지만 하지만 오늘 산속에서 아가씨가 찾아왔단 말이지. 이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지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된 것 같아. 이유는 뭐냐면 물론 친밀한 가까이서 얘기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막 보호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고귀하고 약하고 예쁜 아가씨를 자기가 보호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느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밤하늘이 다른 때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자랑스러운 일을 했단 말이야. 뭔데? 아가씨를 지켜주니까. 그날 다 아름답게 보였다고 얘기했어. 그지? 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아가씨도 태도 변화가 있으니까 잠깐 확인해 볼게. 아가씨는 처음에 나를 대한 태도가 뭐야? 울었어요. 눈물만 글썽였다고. 낯선 곳에서 지내려니까 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그런 울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나에 대해서 거리감을 줄이고 경계심을 줄이고 내 옆에 먼저 다가와서 말을 시켰잖아. 그러니 서로 대화하면서 더 친밀감도 올라갔단 말이야.
이게 아가씨가 나를 대한 태도의 변화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막 비유적 표현 나오는데 에스텔렐의 요정,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요정이란 말이에요. 요정. 다른 모든 양보다 더 소중하고 더 하얀 양이래. 그게 아가씨라고 얘기했고, 아가씨가 더 순수하다, 연약한 존재다. 왜냐면 양을 내가 보호하는데 더 고귀한 양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 뜻이야. 천상의 작은 목동, 이것도 아가씨지, 그지? 아가씨가 순수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 아가씨가 아름답다는 건 요정이고, 아가씨가 순수하다는 건 더 소중하고 더 하얀 양이라고 했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천상의 작은 목동, 이것도 아가씨가 순수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가장 여리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것, 이것도 아가씨가 아름답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정 있잖아. 요정은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 다음에 가장 여리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 이거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다른 양보다 더 소중하고 더 하얀 양, 또 하나 천상의 작은 목동, 이 두 가지는 아가씨의 순수함을 강조한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알퐁소도의 별, 순수소설이지, 분량은 되게 짧으니까 단편소설을 마치도록 할게요.